모든 거대한 붕괴는 아주 사소한 드래곤에서 시작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난공불락처럼 순간은 대포 소리가 아니라 삐걱거리는 작은 소음에서 봉사자되곤 하십니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 정치권의 폭동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화려한 금고도 비밀스러운 스위스 은행 간판도 아닌 서울시의 압수색에서 발견된 망은 등록된 대가 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봤나요? 한 국가를 뒤흔드는 먼지들 메가톤급 검색 처리인 컴퓨터 안에 그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북이 창원지검으로 수용한 김영선 의원실의 PC,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트리거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경우 사무용 개체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원이 꺼지고 포렌식 전문가들이 그 내부의 디지털 미로를 파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곧 사실입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 마우스에 넣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에서 우리는 종종 거물들의 이름만을 집중적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주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고 있는 생명체, 입체, 그 거물들의 그림자 안에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김강요, 가칭, 실제 장식품이라는 향신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겉모습으로 보기에 그녀는 외계인 회계감사의 인정을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 중 한 명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녀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태균이라는 신책과 정치권 인사들 사이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장부라고 모든 돈과 정보가 흘러가는 길목을 따르던 문직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강력한 기록들을 지우고 보관할 수 있었나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김 씨가 보낸 것에 대해 또는 압수적인 그 PC는 그녀가 정치적인 심장부에서 목격한 모든 진실을 잊은 블랙박스입니다. 중력자의 힘으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사관들 사이에서 이 압수물은 단순히 PC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 황금 PC라고 합니다. 왜 구별되나요? 그 안에 담긴 데이터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금보다 귀한 능력이 다르거나 또는 역할을 변환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이기 때문입니까? PC 파일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확인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아무렇게나 건설되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PC는 불편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후대에 이 역사를 고백하기 위해 남겨둔 타임캡슐처럼 정당한 양의 증거가 온전한 상태로 간주되어 버려졌습니다. 공천 개입에 명태균 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장되는 이 장치에는 정황까지 미국 정치의 가장 어두운 민낯이 초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작과 조작이 PC를 충분히 활용하여 게임의 조절이 완전히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증거 수집이 아닙니다. 이는 콘센트의 외부를 가리지 않는 진실의 거울을 손에 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형 속에 비친 그들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본래 치밀하고 소비적인 정치적인 브로커들과 지원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지 않을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들은 권력의 오만 또는 불신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마더보드 거래, 특히 거래적인 자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독립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주인은 덥고 혹한 세계에서 그들이 자신이 약속을 나눈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배신하지 않는 악당 제작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둔 그 보험용 감시와 디지털 기록이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클라우드 시대의 독특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독특한 보안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영원할 수 있는 활동가, 법과 수사의 손길이 자신들의 사적인 하드디스크에만 있기 때문에 오롯이 사랑받는 것을 위해요. 이 디지털 장치는 허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도살이고 최후의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첫 번째 나무 블럭이 살아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전체를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중점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약 120여 개로 추려진 핵심 조사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적 판은 말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과연 이 파일들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사님한테 전화 왔어. 공천은 문제가 없다고 하네. 수화기 때문에 들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고 그 내용은 충격적일 만큼입니다. 독창적인 청소기나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의 현장입니다.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그 대가로 무엇이 가고 있는지, 심지어 트럼프실의 중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애정이 120개의 파일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는 사실로 전환을 주는 기폭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카테고리입니까? 겉모습은 공정과 극우를 외치던 그들의 선택에서 얻고 가장 탐욕과 미일한 결말, 거래의 속삭이라고 칭합니다. 이 파일 하나하나가 절단될 때마다 누군가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날 것입니다. 데이터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특정 이름들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언론과 부속품에서 박물관이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수사선상의 일부는 단순히 명태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 7명, 배 타는 9명의 비난 전 현직 의원들의 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의견이 중하기 때문에 여의도 의사당으로 하여금 법을 만드는 국정을 논하는 현직 의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투표로 뽑힌 것은 그 존경 의원들이 사실은 엉덩이 돈과 청탁으로 아래 공천장을 정글고 있었다면 특이한 명태균 리스트로 다른 이 구성원들에는 당진급 인사부터 활동을 호출하는 군인 의원들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동과 협력을 막고 있다는 점은 전의를 맹목적인 욕구가 어떻게 시스템을 먹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의도에 밤잠을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성역 없이 이 블랙리스트의 모든 이름을 세상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공천이 어떻게 시장판의 물건처럼 가격이 매겨지고 흥정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세비 상납이라는 기이한 구조에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마치 조폭 영화에서나 보판 상납금 구조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해 있습니다. 저명한 것으로 보아 공천을 받아들이는 것은 명목으로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의 돈이 오고 있는 것은 정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600만 원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세비의 50%가 배지의 가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균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권한을 부여하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하도록 매관매직의 현대판 버전입니다. 돈을 난 임무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다시 획득하여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이 추악한 순환고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기계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누가 그 설계자였는지는 개별적으로 파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아주 교묘하고도 복잡한 법점을 짚고져야 합니다. 그들은 변변합니다. 그것은 크린 물이 아니라 정치적인 국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 소송은 로비인과 뇌물 사이의 분야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금법은 투명하지 않은 돈의 다소 불편한 규제로 규정되었지만 그들은 바로 이 법의 반대를 시작했습니다. 대가성, 법원에서 유죄와 무죄를 묻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과연 그 돈이 공천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건네진을 다루거나 아니면 슈호의였음을 증명하는 전투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없이 자신의 월급 여행자를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쉴드가 탁월한 크기, 매수의 증거로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가요? 이 사건은 외계인 법리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국가의 주인 마지노선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 사건은 더욱 광범위한 국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한 발짝 물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고받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금전적 거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양 전 회장은 왜 김경을 위해 그토록 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녹음 파일에서 형님과 같은 친밀한 호칭이나 지나친 불안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2008년, 어쩌면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공생관계입니다. 돈이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니라 충성심을 결속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상상해보세요. 문제는 김경이 왜 양 전 회장이 당의 대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부을 만큼 중요한 다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김경은 재계에서 탐나는 어떤 권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일까요? 야당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대화에서 아무렇지 않게 언급될 때 섬뜩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계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게 얽혀 있다면 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걸까요? 이 수사 시나리오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자 놀라운 반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증거는 돈을 내놔 또는 이미 닫았어 와 같은 진술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황금 PC 사건에서는 거절이 나옵니다. 지금 가져오지 마. 상황이 위험해. 조심해. 언뜻 보면 그들이 혐의를 벗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줄 의도가 전혀 없는 낯선 사람에게 지금 돈 주지 마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바로 이런 조건부 거절, 즉 행위의 본질이 아닌 시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기존의 습관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돈의 교환이 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거절은 단지 수사라는 폭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기술적 조치였음을 암묵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검찰은 이를 범죄 공모의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신중함이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산된 신중함이 그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비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 한 번으로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황금 PC는 바로 그런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펀드 매니저의 개인 횡령 사건의 증거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단순한 회계 자료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1만 개가 넘는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여의도의 정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개인의 부패 사건 수사에서 시작된 서울시 경찰과 검찰은 전면적인 숙청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 명단이 한두 명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10명, 심지어 20명에 달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 현금 수수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금융 스캔들을 넘어 전국적인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독된 오디오 파일 하나하나가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수많은 거물들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확산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불길이 거세지면 수사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시도할까요? 검찰의 전략적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대한 증거에 직면한 검찰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몇몇 대표적인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가지치기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지만 철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검찰이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적 범죄 수사팀의 정예 병력을 총동원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소한 경제 사건을 다루는 일반 검사들이 아닙니다. 대기업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을 소탕해온 전문 사냥꾼들입니다. 끊임없는 증인 소환, 여러 장소에 대한 동시수색, 특히 녹음 기록의 타임스탬프와 일치하는 GPS 데이터의 교차 분석은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혜자들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불법 자금 조달 구조를 해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압력이 이러한 정의의 칼날을 무디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례 없는 사법개혁의 선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칼날이 날카롭게 갈리는 동안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김경 씨와 관련된 사람들의 법적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자금 및 뇌물 관련 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이 녹음 파일들이 법원에서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면 엄격한 디지털 증거 수집, 포렌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앞길은 암울할 것입니다. 단순히 징역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 경력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으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5년에서 10년간 공직 출마가 금지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게임 오버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들의 모든 정치적 유산, 권력, 영향력이 단 한 번의 판결로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려해야 할 것은 이들의 몰락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더 큰 정치판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폭풍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전적인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처럼 한 수 한 수가 죽음의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대응을 할까요? 만약 혐의를 받는 당원들을 옹호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부패의 공범으로 낙인 찍어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양을 제거하듯 이들을 제명한다면 당내 분열과 배신, 그리고 보복을 꿈꾸는 불만 세력에 의한 비밀 폭로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청렴과 개혁을 자랑해온 당이 이제는 스스로의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의 전략가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 조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유권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고통스러운 당 개편을 감수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의 정치 지형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의 잿더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황금 PC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값비싼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제적인 투명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밀한 거래가 사적인 공간이나 찻집, 골프장 같은 곳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술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될 수 있고 모든 문자 메시지는 디지털 흔적을 남기며 모든 거래는 시간 순서대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태블릿, 스마트폰, 심지어 클라우드까지 이 모든 것이 가장 정직하고 조용한 증인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 엘리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권력은 더 이상 진실로부터 절대적인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라는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정직함의 대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새로운 투명성의 기준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황금 PC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정치 역사상 보기 드문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금기사항이 없는 새로운 숙청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까요? 젠가 블럭 하나부터 탑이 무너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피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깊숙이 묻힌 진실이라도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경과 양용 전 회장이 그 주인공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누가 될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부패 조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관찰자로서 더 깨끗한 정치체제를 기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돈 있는 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는 자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충격적인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